세상에는 참 많은 음모론이 있습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 사이언톨로지 종교의 백설공주 작전은 설립자 앨런 하버드의 불리한 기록들을 정보기관에 잠입해 삭제하거나 없애는 작전이었습니다. 5,000명의 종교 관계자들이 비밀 요원으로 활동했었다고 하네요. 두 번째, 시카고 화이트삭스의 블랙삭스 스캔들. 이것은 시카고 화이트삭스의 8명의 멤버가 돈을 받고 고의적으로 1919년 월드 시리즈에서 패했던 스캔들로 관련 인물들은 모두 프로야구에서 영구적으로 제명됐습니다. 또 CIA 마인드 컨트롤 프로그램. 20년 동안 사람을 대상으로 연구라는 목적으로 실험을 했던 유명한 프로젝트입니다. 그 밖에도 많지만 이 모든 것들의 공통점은 처음에 음모론으로 시작했고 나중에 사실이 밝혀졌다는 것이죠. 오늘 사건은 음모론이 남아있는 아직은 미해결 사건으로 개인적으로는 음모론이 사실로 밝혀지길 바라는 사건입니다.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의 작은 농촌마을 페날드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마을에는 중요한 시설인 NLO라고 알려진 사료 생산 공장이 있었죠. 그런데 이곳은 1953년부터 1989년까지 핵무기용 우라늄을 비밀리에 처리하는 곳 중 하나였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 지역 주민들이나 직원들은 이것이 위험하다는 생각이 없었습니다만 1984년 공장 사고가 일어나며 어마어마한 양의 방사성 용기가 방출됐고 그때서야 사람들이 위험성을 알게 되며 일파만파 이야기가 커지게 된 거죠. 이 마을에 살던 세 자녀를 둔 아버지 데이브 복스. 그는 아내와 이혼을 한 상태였죠. 1981년 그는 NLO에 파이프 배관공으로 취직이 됩니다. 그가 주로 하는 일은 공장 전체의 장비를 검사하고 유지 관리하는 일이었는데 그 중에는 우라늄 처리 시 사용되는 안전 펌프 등이 잘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는 성실했고 한결같은 사람이었죠. 1984년 6월 18일. 이날도 똑같이 출근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밤 11시. 그는 카풀을 하는 해리 이스털링을 만나 함께 차를 타고 공장으로 출근을 합니다. 둘은 운전길에 이런저런 사소한 이야기들을 나눴죠. 데이브는 이번 휴가 때 자녀들과 함께 보낼 것이라며 해리에게 말했고 그럼 그는 즐거워 보였습니다. 그렇게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공장에 도착했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위치에서 일을 시작했고 데이브는 파이프들을 검사하기 위해 시설을 돌아야 했죠. 오전 12시 일을 시작했고 8번 펌프를 확인하고 돌아와서 본인 공구 상자에 열쇠와 자물쇠를 넣었고 그것을 해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전 4시 공장 직원은 데이브가 차 안에서 상사와 이야기하는 것을 목격합니다. 중요한 이야기라도 하는지 이렇게 더운데 두 사람은 창문도 올린 채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그 부분이 참 이상하다고 생각됐습니다. 오전 5시 상사와 데이브를 목격했던 그 직원이 데이브가 건물 사러 가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날이 밝아왔고 오전 7시 안전회의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 데이브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다 싶었지만 데이브의 자리에 공구 상자가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보곤 추가 근무를 하고 있나 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해리는 그를 기다리다가 결국에 먼저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퇴근해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은 돌아가고 출근한 사람들이 새롭게 일을 시작했습니다. 오전 7시 30분 건물 6의 용광로 작업을 하던 작업자가 용광로에서 이상함을 감지하고 상사에게 보고합니다. 뭔가 끈적끈적한 잔류물이 덮여있고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말이죠. 그리고 얼핏 다리를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감독관은 이상한 부분을 알아채지 못해 그냥 넘어갑니다. 같은 날 밤 11시 해리는 카풀 동료인 데이브를 만나기 위해 항상 만나던 식당으로 향했는데 데이브가 없었으며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아마 뭔가 이상함을 느꼈나 봅니다. 출근한 해리는 경비원에게 부탁해 데이브의 사물함을 열어달라 했고 사물함에 데이브의 옷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렇게 데이브의 실종을 알아차리게 되며 그의 실종 신고가 들어갔고 수색이 시작됐지만 여전히 공장은 돌아갔습니다. 오전 5시 15분 건물 6의 용광로의 온도가 낮아진 걸로 보아 무언가 이물질이 섞여 있는 듯 보였습니다. 작업자는 당연히 그걸 확인하기 위해 용광로로 가는데 용광로 가장자리에서 뼈 조각을 발견합니다. 용광로는 작업이 중지됐지만 용광로이다 보니 이것을 식혀야만 안에 들은 것들을 빼서 확인할 수 있었고 그렇게 3일이라는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용광로에선 데니스의 열쇠, 몇 가지 소지품이 발견됩니다. 부츠에서 나온 발가락, 안경테 일부, 라디오, 이상하게 연결된 3개의 고리로 된 스테인리스 철사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뼈 조각들도요. 그런데 해리는 그곳에서 열쇠가 발견됐다는 점이 이상했습니다. 그는 데이브가 없을 때 공구 상자에서 데이브의 열쇠를 보았고 이후에 상사인 감독관이 데이브의 공구 상자에서 열쇠를 가져가는 것도 봤었거든요. 여기까지 들으셨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으셨나요? 누군가의 의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셨나요? 그런데 이 사건을 조사하는 동안 경찰은 그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라는 의심을 했습니다. 데이브는 평소에 심리적인 문제가 있었고 이혼 뒤에 여러 번의 극단적인 시도가 있었던 모양인데 이것이 그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의견에 가족들은 반대했습니다. 동료들도 말이죠. 그들은 분명 밝혀지지 않은 누군가에 의해 데이브가 용광로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또 탐사보도 기자는 데이브가 건물 8도 맡아서 일을 했는데 이곳이 이 부지의 건물 중에 가장 많은 오염물질이 방출됐던 곳이랍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데이브가 내부 고발을 하려 했을 것이며 유해물질 방출을 은폐하려던 공장 측이 이 사실을 알고 데이브를 해했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1984년 실제로 방사능 누출 사고가 일어난 걸 보면 기자의 말이 사실이 아닐까 하는 마음도 듭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고 외치고 있지만 경찰은 그가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보고 있죠. 사건들을 접하다 보면 분명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을 접하기는 합니다만 용광로입니다. 용광로보다는 쉬운 방법이 있었을 텐데 그 모든 고통을 감내하면서까지 과연 용광로를 택해서 정말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일까요? 그렇다면 분명 의식이 있던 상태였을 텐데 그 고통은 감히 상상도 못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폐 음모론이 맞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믿기가 너무 어려우니까요. 또 안타까운 것은 그에 발견된 적은 유해들은 독성이 강하게 남아 밀봉되어 다른 방사성 물질과 함께 보관 중이라고 합니다. 가족들은 그를 마음으로 기려야 하고 데이브는 여전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엔 어떠신가요? 정말 엄청난 심리적 문제로 그런 상상도 못할 방법을 택해 그가 세상을 떠난 것일까요? 아니면 정말 데이브가 내부 고발자였고 비밀이 폭로될까 두려웠던 공장 측에서 저지른 일일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전히 미해결로 남아있는 미스테리한 사건. 데이브 복스의 그날의 미스터리였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오케노TV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을 줍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